안녕하세요. 한경 코리아마켓 노유정 기자입니다. 의식주 톡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관심은 의외의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테슬라 관련 기사를 제일 많이 쓰시는 기자와 함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자 백수전입니다. 저는 주말 온라인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관련 주제를 다루는 코너 테슬람이 간다와 테슬람 엑스랩을 3년간 연재를 하고 있고요. 한경 코리아마켓은 1년 만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지금 미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잖아요.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머스크란 인물 자체가 매우 다층적인 캐릭터예요. 이 머스크 관련 얘기로만 유튜브 방송을 제 생각에 막 10편을 막 찍을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해석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는 이제 돈이 아닌 사명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앞으로 돈이 될지 사실 이런 것들을 먼저 궁리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 이제 되게 거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이거를 모색한다. 이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의 미션, 그의 사명을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달성한다. 두 번째는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행성 종족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를 AI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세 가지 미션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등이 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많이 돈 남은 언니라고 알려진 그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일론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의 르네상스맨이다. 굉장히 낭만적인 꿈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성 종족이라든가 네. 뭐 AI로부터의 위협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SF 영화 같은 그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또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 뭐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 머스크가 정말 이렇게 꿈 같은 얘기를 어느 정도 현실로 가져오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꿈만 굉장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집요함이 있어요. 머스크가 지독한 구두쇠라더라, 지독한 워커홀릭이라더라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맞는 표현들이에요. 이분이 집착적으로 일을 하고 무엇보다 비용 절감에 굉장히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해요. 인력 구조조정을 서슴지 않고 한다든가 그리고 또 원가 절감에 굉장히 그 집요하게 나선다든가 그가 내세운 미션을 단순히 이제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행동을 나설 수 있는 행동가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에 냉혹하다든가 이런 사업가로서의 네. 자질을 듣고 나니까 네. 뭔가 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결이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원래 이 머스크가 트럼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친밀한 조력자가 되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머스크의 과거 정치 성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이분이 처음에 테슬라라는 사업을 시작한 곳이 전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근데 그쪽의 기술 기업인들 전부 대부분이 약간 정치 성향이 친민주당에 가까웠습니다. 또 당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기차 육성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궁합이 왔죠.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사업이 또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서 좀 그런 분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도 과거엔 그리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45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엔 이제 머스크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전기차나 우주 사업 자체가 특히 우주 사업은 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민간 로켓 사업이 뭐 기술이 발달하고 한다 한들 우주 사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머스크한테 얘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좀 다소 실망을 했어요. 왜죠? 트럼프 당선인이 좀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허장성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저런 건 다 연기일 거야.
실제로는 굉장히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굉장히 전략가 같은 정치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머스크는. 근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헛소리꾼이다. 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뀐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그 머스크와 엄청 많이 그 사사건건 충돌을 했어요. 첫 번째가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당시 이제 미국에서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역에 이제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테슬라 공장도 마찬가지고 머스크가 반발을 불렀죠.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효율을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나오고 싶은 직원들이 있으면 왜 나와서 일을 하면 되지 왜 모든 직원들 왜 나 막느냐 나 출근하겠다 이렇게 막 바이든 대통령한테 막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이든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권이다 보니 친노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무노조 경영이죠. 은근하게도 아니고 완전 대놓고 무시를 한 거죠. 이제 좀 유치하긴 하지만 백악관에서 미국 전기차 사업자를 모시고 행사를 가진 자리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머스크만 쏙 뺐죠. 그건 좀 머스크가 미국 전기차 업계의 거의 뭐 대부 같은 그렇죠. 존재인데. 예.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전미 자동차 노조, UAW라고 하죠. 예. 그 노조에서 테슬라는 노조가 없는데 머스크 부르면은 우리는 안 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자동차 노조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를 선택했던. 그게 이제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머스크는 오바마나 트럼프 정권 때도 굉장히 그 전임 대통령들과 그 친했고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권 때는 백악관을 딱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갔는데 그마저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더는 이제 민주당 정부랑 일을 할 수 없겠다 라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일화가 그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 그 일론 머스크를 보면 2022년에 머스크가 트위터, 지금 X죠. 트위터를 인수해야겠다고 아이들한테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이제 트위터 살려고 하니까 애들이 그걸 왜 사?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 트위터 안 사면은 어떻게 트럼프를 당선시킬 수 있겠니? 하고 약간 농담을 한 거예요. 뼈가 있는 농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 머스크는 2년 전부터 이미 바이든 정권을 끌어내리고 트럼프를 내가 당선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선 유세 때도 이제 머스크가 동행을 하고 또 트럼프 캠프에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지금 사실상 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올랐는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과연 무엇을 얻어내려 할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로이터에서도 보도가 나왔지만 이 트럼프 인수팀이 이 IRA 중에서도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좀 폐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할 때 머스크가 난 찬성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머스크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괴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본인의 사업과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 테슬라가 확실히 이득이 된다는 판단하에 나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 IRA 세액 공제가 폐지가 되더라도 테슬라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머스크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전기차 보조금 없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북미 전기차 업체가 테슬라뿐이에요. 보조금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북미 시장에서 최소한 독점적 위치를 구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머스크가 그런데 테슬라 말고도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든가 이제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 X나 테슬라, 그리고 뉴럴링크, 사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혁신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에게 걸려 있는 게 각종 규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만 만약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단연 자율주행이랑 로보택시일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완전 자율주행은 미국의 이제 각 주별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난 10월에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했잖아요.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는데 혹시 운전대 없는 차량이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기관이 미 도로교통안전국입니다. NHTSA라고 하는데 여기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허가를 받은 그 회사가 다 한 곳도 없어요. 만약에 허가를 면제받는다면 연간 2,500대를 시범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도하는 회사가 있어요. GM이에요. GM이 무인 셔틀을 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한번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NHTSA에다
우리 핸들 없는 무인 셔틀 한번 도로에다 한번 배치를 하고 싶은데 2,500대만 까는 그거 한번 내줄 수 있어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NHTSA가 2년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내줘가지고 도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검토하겠다 하면서 2년을 뭉갠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 GM은 이 무인 셔틀 사업을 포기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또 이제 로보택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럼 2026년부터 우리가 이제 도로에다 이걸 깔겠습니다라고 NHTSA가 딱 신청을 하면 NHTSA가 과연 그거를 바로 그러면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할까? 아니겠죠. 1, 2년은 최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테슬라가 2014년부터 자율주행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오토파일럿. 이때부터 NHTSA가 계속 테슬라를 굉장히 위험하게 봤어요. 맞아요. 지난 10년간 리콜 아마 수백 번 내렸을 겁니다. 계속 사고가 날 때마다. 최근에도 FSD, 테슬라 240만 대 FSD 관련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이거를 도저히 정치 권력을 손에 잡지 않고서는 이런 규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도 나왔는데 트럼프 정권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교통부의 최우선 안건으로 완전 자율주행 법 제안을 마련해라.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의 측근이 아니고서는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가 완전 자율주행의 규제안을 마련해라 라는 게 나올 수가 없었겠죠. 굉장히 호재죠. 이건 내년에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안을 좀 마련해봐라 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 자율주행이나 뭐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등에 업고 일격에 타파할 수 있다면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도 큰 호재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사실 이 트럼프 정책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이슈거든요. 네. 테슬라는 아직 전기차의 생산, 판매, 기여도 전부 중국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좀 머스크는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인상 정책에 좀 타격을 받지 않을지.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무역 규제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이런 막 중국을 규제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것들 강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 대중 규제는 바이든 정권에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했진 않았어요. 중국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권 내에서도 그 IRA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중국산 배터리랑 부품 소재를 이미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터리 소재에 중국산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제 대중 관세를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대부분 중국 내수 시장이랑 그리고 아시아, 유럽의 시장에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북미로 넘어온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중 규제를 한다고 차량 판매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중국산 배터리 소재 규제가 바이든 정권보다 더 강화되면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북미 테슬라 차량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국산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도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 완전 그 자국의 전기차 사업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중국에서 오히려 무역 보복으로 그래? 우리한테 대중 관세를 이렇게 높인다고? 그럼 너희들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애플이나 테슬라를 규제하는 그 중국 시장에서 그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그런 방식으로 미국을 자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 있어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은 일종의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보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위한 그렇죠. 최후의 보루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은 애플이나 테슬라 중국 시장에서 장사 못해. 약간 이런 식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중국 내수 시장 얘기를 해주셔서 좀 여쭤보는 질문인데 저는 이제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비아디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비아디의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약간 회사의 비전을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머스크가 올해 초에 테슬라는 AI&, 로봇 컴퍼니다. 사업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과거 테슬라는 전기차를 일단 많이 만들어서 판다. 약간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폐기했죠.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아디를 경쟁사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또 중국산 전기차와 가격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기술적 해자가 필요해요. 테슬라는 그것을 이제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자 차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는 모든 차량에 FSD 컴퓨터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구독만 하면 돼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아니면 신차만이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과 안 되는 차량으로 시장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YD와의 어떤 대응을 한다면은 그것은 가격보다는 결국은 자율주행 이쪽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주신 완전 자율주행이 사실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요즘 관심 있는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요? 우선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인 그 FSD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미 시장에서만 지금 돼요. 한국에서는 안 돼요. 북미 시장에서만 대략 40만 명 정도가 지금 테슬라 운전자가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FSD의 특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시내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을 인식을 합니다,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그 오토파일럿이 서비스되는데 이를테면 뭐 고속도로나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같은 그런 곳만 서비스 됩니다. FSD는 이제 현재 V12.5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자율주행 레벨 2 수준. 그러니까 운전자의 개입과 감독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V12까지 쭉 발전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꽤 상당한 수준을 올라왔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지역별로도 약간 그 기능의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테슬라 차량이 많은 그 테슬라가 처음 시작한 실리콘밸리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진짜 수준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그런 그렇겠죠. 건가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AI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거든요.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그 주행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그 주행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그 자율주행을 구현을 시키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율주행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테슬라는 최근에 그 ASS라고 자동 호출 기능도 선보였거든요. 뭐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차를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주차장 같은 데서. 그러면 차가 이제 내 앞까지 이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앞두고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시가 마치 내가 이제 딱 호출을 하면 택시가 이제 정적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의 전초 단계인 겁니다. 예. 근데 아직은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FSD 비감독 버전을 내놓겠다. 사실상 운전자가 개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거의 레벨 4로 올라가 버려요. 이건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다름이 없어요. 이게 아마 V13 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타보면은 이렇게 딱 얘가 생각보다 되게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저도 이제 시험 주행을 해봤는데 근데 가끔씩 제가 개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제 개입하셨어요? 정말 운전을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잘하는데 가끔 인간이 속도를 앞차보다 좀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난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좀 살짝 밟아줬으면 싶은데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싶은데 얘가 계속 가니까 한번 개입을 한 거죠. 생각하는 앞차와의 적절한 간격이 달랐던 그렇죠. 문제군요. 그런 개입 순간들이 사실 어떻겠어요. 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셈이 되는 거죠. 제가 이를테면 뭐 1km마다 개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2km, 3km, 5km 이런 식으로 시간 텀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율주행이 그만큼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머스크는 FSD V13에는 궁극적으로 1만 마일당 한 번 개입골로 완성을 시키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1만 마일이면은 16,000km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곳을 갈 때는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그렇죠.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만약 이게 된다면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이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겠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된 건가요? 테슬라 FSD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게 지난해부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은 방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순수 AI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유식한 방식으로는 엔드-투-엔드 방식. 쉽게 말해서 몽땅 AI에게 맡긴다. 그 전까지는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구현할 때 저거는 신호등이야. 여기는 횡단보에서 멈춰야 돼. 저건 자전거야. 이거를 그래도 코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고 치면 어떡하지 해서 코딩을 30만 줄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AI한테 다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오직 주행 데이터만 가지고 넣어서 그 대신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거 선별을 해야 되죠. 굿 드라이버, 그렇죠. 이제 모범 드라이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결국 AI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AI를 돌릴 수 있는 슈퍼컴이 필요해요. 기가 텍사스의 텍사스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칩 H100이라고 지금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이거를 지금 현재 5만 개를 탑재를 했어요. 이게 5만 개가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개수예요, 진짜 이게. 왜냐면은 국내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국내 H백 칩이 제가 알기로는 10,0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5만 개 이상을 이미 탑재를 했고 앞으로 10만 개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사실 요즘 전기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캐즘이잖아요. 테슬라가 이 캐즘, 전기차 수요 둔화를 어떻게 타개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무엇보다 주력하는 게 차량 원가 절감입니다. 지난 3분기 테슬라가 내놓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차량 한 대당 매출 원가가 35,0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전기차는 원가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배터리 때문에. 근데 이거를 35,000달러까지 내렸고 계속 내려왔어요. 비용 절감을 해서 이제 수요 둔화를 타개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 가격 인하를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해왔는데 좀 시장에서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대신 내놓은 게 0% 할부 프로모션이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판매량 증대에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0% 할부 프로모션이라면 무이자. 그렇죠. 무이자 할부 판매예요. 이게 꽤 효과를 봐서 유럽에서도 이거 시작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차량 판매량이 생각보다 꽤 잘 나왔어요. 월가 예상치보다. 그래서 46만 대를 넘어서 잘 나왔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월가에서는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을 테슬라가 내는 거잖아요. 차량 좀 팔았지만 결국 이익은 좀 덜 났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익이 괜찮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럼 뭐냐 분석해 봤더니 차량 생산 비용을 절감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테슬라가 3만 달러 미만의 이제 저가형 차량을 생산할 거라고 이제 여러 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국내 테슬라 차체 부품사들도 있거든요. 이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차체 부품사에도 이미 입찰이 들어왔어요. 예, 우리가 이러한 부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가격에 너네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비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업체에서는 딱 보니까 기존 모델 3나 모델 Y랑 가격도 다르고 부품 사이즈도 다른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저가형 차량이구나. 예,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앞으로 또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 뭐라고 보시나요? 또 다른 잠재력은 인간형 로봇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 역시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는 결국 로봇에서 나온다고 말을 해왔거든요. 머스크가 이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만 달러 가격으로 로봇 수백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미래 얘기예요. 100억에서 200대 정도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1인당 2로봇 보유 시대가 열린다. 는 거죠. 1인 2 로봇 보유시대요. 작년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로봇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때 2030년 이후 로봇의 연간 판매량이 신차 수요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약간 인간의 안전과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딜 수 있는데 오히려 로봇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2030년이면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미래 시가총액 10조 달러에 도전한다면 우리 돈 1경 원입니다. 1경 원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이제 옵티머스 덕분일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비전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장기 투자자인 롬바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10년 내 시가총액 3조에서 5조 달러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이죠. 1경원보다야. 그러면 이제 현재가 시총이 1조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최대 5배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셨거든요. 오늘 이제 모신 게 정말 타이밍 좋게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 제목이 테슬라 리부트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리부트라는 얘기는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성장은 무엇이냐? 전기차 전환이죠. 테슬라가 이제 연간 한 180만 대를 파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미국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2022년부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확 올렸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고 BYD 같은 이런 경쟁자들이 부상하면서 테슬라 역시 이제 성장세가 꺾인 거예요. 주가도 막 400달러 이렇게까지 갔다가 반토막 나고 100불까지 막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머스크는 2030년까지 테슬라 차량을 2천만 대 팔겠다고 목표를 내걸었었거든요. 바로 이 성장 모델을 버렸어요. 그럼 제2성장은 무엇이냐? AI 앤 로봇 컴퍼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 테슬라 리부트는 테슬라가 제2창업을 저는 선언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AI와 로봇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담았고요. 제가 책을 쓰면서 또 하나 이제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게 테슬라는 과연
한국인들한테 어떤 존재인가? 이게 좀 전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테슬라는 서학개미 부동의 보유액 1위 해외 주식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 엔비디아가 주가는 급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팬들이 테슬라처럼 막 열성 팬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테슬라의 무엇이 이토록 한국인들의 마음을,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그래서 한국인들의 시선으로 본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 책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회사의 테슬라 전문가를 모시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트럼프 2기가 다가오는 지금 상황에서 영상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